안녕하십니까. 그저께 아버지 길이라 시골 갔다가 눈을 빼놓고 왔어. 그래서 안경이 깨져가지고 지금 오늘 다 뵈는 게 없어요. 조심해야 돼. 지금 오늘 자료 나간 것 중에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현대 문학에 대한, 특히 이제 시부분에 대한 지문을 책에다 수록을 못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책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뒤에 이해와 감상 부분에서 총 50작품을 내가 소개했었는데요. 그 50작품에 대한 지문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다시 한번 해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 그 자료 잠깐 볼까요? 그래도 아마 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작품 위에 보면은 박스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작품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연에 대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핵심 정리를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 핵심 정리 형태가 물론 뒤에 이제 현대 시 부분에 핵심 정리에도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아래쪽에 이제 그래서 특징해가지고 1, 2, 3, 4, 5 돼 있지, 그지? 이게 하나의 선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갖다 놓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선지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어에 밑줄을 쳐놓고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많이 묻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작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읽고, 읽고 그 다음에 책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이해와 감상이라 해가지고 다시 또 해놨어, 책에다가, 그지?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봐. 그렇게 되면 아마 기본적인 작품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실제 수업에다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 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게 대한 강의를 해줄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미리 한번 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고전 문학에 대한 부분은 전주에 다 마무리가 됐어. 맞죠? 이제는 현대 문학에 대한 형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제 7편이 현대 문학이고, 이 부분이 문학 일반 현대 문학사 이걸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장르별로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그다음에 희곡과 시나리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자, 이제 교재 558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학 중에서 이제 문학의 기본적인 문학 일반이 질서에 있는데, 그 문학에 대한 본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돼요. 이걸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저 수업의 형태는요. 자, 562쪽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미적 범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미적 범주 또는 미의식 이렇게 나올 텐데 특징만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미적 범주라고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자,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가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을 융합, 상반이란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숭고, 우화, 비장, 골계 등의 미의식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숭고미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에 의해 융합을 이룰 때 나타나는 미의식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개념을 읽어봐도 몰라 이거. 그치?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뭐다. 이렇게 정리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의식 했었을 때는 자, 네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것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자, 뭐 있습니까? 자, 순고미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 비장미. 세 번째는 네, 우아미. 자, 네 번째는 네, 골개미.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가지 미의식이 나올 겁니다. 물론 골개미란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희극미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의식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의식인가? 네, 그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먼저 그 순고미에서 그러니까 주체가 대상을 추구하는 미의식 그랬었습니다. 그죠? 네, 그 추구의 동그라미. 자, 대상을 추구한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미의식이니까 요건 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신과 관련된 미의식이다. 그러면 그 대상을 지금 추구하는 미의식 그랬으니까 자,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되면은 전부가 다 순고미를 하자 그냥. 자, 첫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자,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고고한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는 미의식이다. 절대적인 대상에서 경의, 외경, 위대 등의 느낌을 얻는 감흥이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대상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작품에 대한 제목 같은 걸 잘 기억하면 돼. 자, 이건 뭐냐면 추구라는 것은 이거죠. 응? 추구는 것은 어떤 대상을 예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의 형태를 송축하는 이런 식의 미의식이보다, 그지? 이거 뭐 예찬, 송축, 찬양 다 똑같잖아요. 본받겠다는 뜻이야. 본받겠다. 추구라는 것은. 자,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던 향가 중에서 찬기파랑가 기억나세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미의식은요? 뭐 순고미 그것만 잡자니까 그냥. 응?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그 뭐 절대적 대상에 대한 송축, 찬양, 거룩함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또 하나만 더 듣자. 자, 인간고의 극복, 의지나 승화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네, 극복의 의지 또는 승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전부가 다 뭘로 본다? 네, 순고미로 본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을 추구하는 미의식이다라고 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비장미라고 그랬어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울리지 못한다 밑줄. 그럼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슬픔이겠지. 그죠? 그래서 슬픔과 관련된 미의식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비장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울리지 못한다는 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왜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대상에서 그러니까 이별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가에서 가장 전통 시가에서 가장 두드러기 나타나는 미의식의 형태가 바로 비장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제의식 했을 때 뭘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별의 정한이다. 그치? 자, 그래서 슬픔이 극에 달한 상태자, 슬픔 동그라미, 그리고 한의 정서 표출로 형상화된 미의식이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이별의 정한이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가시도 배웠었지. 그지? 또 진달래꽃도 앞에 나오겠지. 또 황진이라든지 우리 기녀들의 시조 나왔었지. 전부 다 모르겠어. 그렇지, 다 비장하면 되겠지. 자, 제망매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육간에,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 생전의 이별도 있겠고 죽어서도 이별도 있겠지, 그지? 사별이라고 해서. 또 대상의 모습도 군신 간의 이별, 부부 간의 이별, 부모 자식 간의 이별, 형제 간의 이별, 애인 간의 이별, 상도 많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항상 이별의 정황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다 뭐 비장입니다. 슬픔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비장미로 보면 돼요. 슬픔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현실, 이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간의 어떤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슬픔이겠지, 그지? 자, 이것도 역시 비장미로 보자. 이해됐어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함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어울린다 그랬어요. 자, 어울린다 동그라미. 자, 어울림이다. 이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순고미가 정신과 관련된 미의식이고 비장미가 슬픔과 관계된 미의식이고 우아미가 멋과 관련된 미의식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자, 대상관의 어울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앞에서 고전 문학에서 배웠었던 다른 용어로 한번 해볼까요? 어울림. 어울림. 그러니까 어울림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돼요. 됐습니까? 그 친화하다, 동화하다 하는 것이 어울림 아니겠어? 그러면 어떤 대상과의 어울림이겠느냐 그 말이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그 대상은 거의 10중 8구 뭐가 나오겠어? 자연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조선 중기 이후에 노장 사상의 유입에 의해서 자연 친화적 의식을 갖는 그런 시풍이 있었지, 그지? 그걸 우리가 뭐라 네 글자로. 그래서 네, 강호가도 계열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무슨 미? 우아미 하자. 그치? 그래서 이 강호가도 계열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이 말부터 나와야 되겠잖아. 그래서 자연의 대상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자연 친화라든지 또 우리가 동화라고 했을 때는 주제의식이 뭐가 나오겠어 주로? 물아일체다, 물심이려다, 그치? 그 속에서의 안빈낙도다, 안분지족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미? 그렇지, 우아미. 자, 정극인의 상춘곡이 나왔다. 무슨 미 나오겠니? 그 우아미. 그러면 우리 시조에서 강호가도 시풍의 완성자다라고 평가받은 인물이 누구 있었니? 고3 윤선도 있었지. 그럼 윤선도 시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야? 어부사시 나왔어. 그럼 어부사시 나왔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 그치? 우아미.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또 하나가 그래서 융합을 이룰 때라고 했고요. 그 어부사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 아래쪽에 이제 했던 부분이 자연 친화나 동화를 나타내고 있는 강호가도에 됐습니까? 네, 이런 시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한다면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는데요. 네, 친화,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아름다운 형상이나 수려한 자태를 그려냄으로써 고전적인 기품과 멋을 나타내는 미의식이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우리 고전 또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읽고 있는 거 있잖아, 그치? 이것도 다 무슨입니다, 그치? 우아미 하자. 여기는 소개를 안 됐는데 그 조지훈 선생의 시중에서 우리의 한복의 여성의 한복의 아름다움을 읊었던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풍의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 갖다 놓고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다. 무슨 미? 우아미 됐지?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 친화. 네, 이건 우아미 하자. 자, 다음에 골개미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러면 골개미 했을 때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 뭐가 나와야 돼? 이제는 웃음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로 순고미 형태가 예찬이고, 비장미가 슬픔이고, 우아미가 멋과 관련된 거라면. 그치? 여기 나오는 골개미는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웃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골개미 보자. 주체가 대상을 얕잡아 보거나 비꼬는 미의식이야. 그럼 얕잡아 보거나 비꼰다, 밑줄. 그럼 우리가 얕잡아 본다, 비꼰다 했을 때 이건 뭐가 나와야 돼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어떤 거? 풍자나. 그렇지. 그래서 비웃음이 되든 아니든 간에 웃음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풍자와 해악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순고미와 대립되는 개념이고요. 풍자나 해악 등은 수법에 의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구현하는 미의식이다. 그지?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봉산탈춤에 말뚝이가 상전인 양반을 데리고 나와서 조롱하고 있지. 그지? 그럼 그 지문 내놓고 미의식 물은 뭐라고 할 거니? 당연히 골개미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골개미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양반 문학보다는 대부분이 보겠어요. 평민문학에 더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양반 문학의 형태가 주로 이제 순곰이라든지 우암이라든지 비장미라든지 이런 형태가 양반 문학이라면 아무래도 평민문학에 나왔던 것은 우리 시대를 봤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조선 후기가 나오겠죠? 그럼 조선 후기요. 그래요. 평민문학에 주로 등장하는 미의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 배웠듯이 좀 더 후기의 평민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장르 한번 불러볼래요? 장르. 자, 우선 그럼 지문에 뭐가 나올까를 생각하면 되잖아. 첫 번째, 이거 나오겠지, 안 그래? 그지? 자, 사설치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론 이제 판소리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이 판소리는 이제 공유적 문학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감연극 탈춤이 나오겠지? 그럼 감연극 탈춤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봉산탈춤밖에 더 있겠니? 그치?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개 더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이별을 정하는 형태는 현대 문학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부분이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호가도시풍 그 책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윤손도가 강호가도시풍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걸 완성을 했고, 자, 계승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이제 고전 지문이 고전도 나올 수 있겠고 현대 문학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혹시 이 강호가도시풍에 현대 문학에서의 이걸 계승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에 30년대는 사상성의 탄압을 가져왔고, 그지? 문학에 대해서 일일이 검열을 강화하고, 또 대륙 침략을 위해 병참화 기지를 했던, 그러니까 통제가 그만큼 강화됐던 것이 30년대였겠지, 그죠? 그래서 일제의 통제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오히려 현실을 떠나서 자연 친화적 의식을 지시했던 작가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작가들 1930년대 중반. 자, 내가 무슨 파라고 했습니까, 그게? 그래서 주로 전원 자연을 중시했다 해가지고 그걸 전원시파 또는 목가시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들,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또는 그림을 봤을 때 목가풍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럼 목가풍이란 주로 어떤 그 목가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이라든지 전원이라든지, 그지? 이걸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을 전원시파 또는 목가신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3대 전원신 한번 불러보세요. 자, 누가 나와 있어요? 자, 신석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정은 그 이상적인 전원을 갖다가
그 먼 나라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또 자, 김동명 하게 되면은 생각난 작품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동명. 은유법 하면 늘 첫 번째 나온 작품 있잖아. 내 마음을 썼던 사람이잖아. 내 마음은 호수였던 그 사람이 김동명 아니야. 자, 그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까먹어도 네, 이 김상용이라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김상용의 대표적인 시가 뭐냐?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하는 시를 내놓고는 여기서 대표적인 미의식이 뭐냐? 무슨 미? 자연적 의식이 나왔으면 무조건 우함이 하나니까 뭐 생각하고 있어. 그 남이 이상적 공간을 말했던 것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징들을 제시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가면극도 있겠고, 뭐 여기도 하나 더 써놓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판소리 나타나고 있는 미식도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을, 자, 오른쪽 봐봐, 이제. 오른쪽. 그래서 특히 판소리라든지 사설 시조 등에 나타나고 있는 평민들의 골개미, 곧 풍자나 해악의 의식을 현대의 문학의 전통 개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소설 쪽일 거야. 자, 누구 두 사람만 간단하게 김유정과 채만식 있지? 소설에다 그 두 사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로 김유정 했을 때는 해학, 채만식 했을 때는 풍자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말입니다. 자, 미의식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디가 함정일까부터 봐야 돼 이제. 네? 함정일까? 이건 이제 뚜렷하게 다 보일 것이니까, 자, 함정을 팔 때는 뭐냐면, 자, 자연을 줄 겁니다. 자연. 근데 이 자연에 줬을 때 함정이 얘하고 얘가 함정이에요. 그러면 그 자연의 대상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추구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자연에서 무엇을 배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그 자연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자연을 예찬한다. 이런 태도를 취했을 때는 얘는 우아미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순구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추구, 어떤 예찬보다는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어떻게 돼요? 친화 또는 자연에 대한 통화 이런 모습이 있지. 그래서 자연에서 무엇을 배운다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답보다 그건 순고미. 그러나 자연 친화적 의식을 제시했을 때, 자, 이건 뭐가 돼야 돼요? 이건 우아미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 두 번째 함정은요. 이제 어떤 상황을 제시할 겁니까? 바로 이별의 상황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별. 그러면 그 이별의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 이별에 대한 슬픔, 네, 이 의식만을 제시했다면 얘는 무슨 미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비장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별의 상황에 나오면 전부 다 비장미 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별의 상황을, 슬픔을 극복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슬픔에 대한 극복 또는 슬픔에 대한 승화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말이야. 끝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미의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비장미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겠네요. 자, 우리가 제망매가를 배웠으니까 그럼 제망매가의 소리에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미의식 둘 골라라. 그럼 뭐가 나오겠어? 그 비장미하고 순구미, 그렇지? 그래서 그냥 개념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특징들이 나오게 되면 묻습니다, 그렇지? 보너스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거. 이건 반드시 봐야 됩니다. 564쪽을 보게 되면은 문학 감상의 관점. 이건 잘 나오죠, 우리가 문제가.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전공적인 또는 전문적인 용어를 파고들면은 이 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거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대로 키워드를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 감상 또는 문학 자, 이해의 관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거 조금 더 책에 없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작가, 작품, 독자라고 하는 그 교과서 단원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이론은 그 에이브럼스라고 하는 미국의 비평가가 그래요. 거울과 등불 있죠? 그래서 거울과 등불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했던 이론을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요점 정리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문학 감상 또는 문학 이해의 관점 그랬을 때, 자, 크게 둘러보세요. 크게 둘러보면은 외제적 관점이냐, 아니면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지? 내재적 관점이냐. 근데 이제 외제적 관점은 자, 더 쉽게 한번 보자. 자, 외제적 그랬으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외부적 형성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걸 외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때, 자, 외부적 형성 요인, 세 가지만 불러볼까요? 이제 불러, 이제. 이것도 깊게 하실 필요 없다니까? 자, 첫 번째는, 시대 요인.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그 시대 또는 현실의 반영이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럼 그 시대가 어떻다?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되게 돼. 문학을 감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를 본다. 그때 이 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전제가 뭐야? 이것은 일제 강점기구나. 그지? 우리 주권을 빼앗겼구나. 그렇다면 그 빼앗긴 들을 뭘로 풀겠어? 빼앗긴 우리 조국, 빼앗긴 주권 이렇게 풀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시대 요인이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작가 요인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작가의 생애, 작가의 감정, 그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을 소관을 본 거야. 이게 작가 요인이겠지. 그러니까, 자,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보자. 그럼 그 순간의 전제가 뭐야? 이육사는 저항시인이다. 이렇게 좀 이육사를 전제를 해놓고 풀잖아, 그걸. 그게 작가 요인이지. 다음 세 번째는 독자 요인인데요. 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가치가 뭐야? 독자에게 얼마만큼의 교훈이나 감동을 주었는가 척도 있지, 그지? 거기에 따라서 작품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시대 요인, 작가 요인, 독자 요인은 문학은 전부 다 외부적 형성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자, 이에 비해서 자, 내적 요인이라는 것은 외부적 형성 요인, 곧 시대, 작가, 독자 요인을 전부 다 배격을 해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학의
내적 요인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자, 내적 요인이라는 것은 문학을 뭘로 보느냐? 한마디로 문학을 뭘로 보는 거죠? 이 뜻이에요. 문학을 언어 예술로 보는 거야. 문학을 언어 예술로. 이해됐어? 자, 요걸 다른 말로 바꿉니다. 그렇다면은 이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일 때 소설처럼 긴 글은 하나하나의 내적 요인을 가지고 분석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네. 그래서 만약에 내적 요인 나왔을 때는 대부분 지문이 뭐가 나오겠냐? 그래서 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짧은 글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있지, 그지? 근데 외제적, 내재적이란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문학의 자율성, 비자율성이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불과한가요? 전부 다. 그렇다면 외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의 자율성일까, 비자율성일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 형성 요인에 의해서 문학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적 형성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을 바꿨을 때 이름이 혼동하더라고. 자, 이것은 문학의 비자율성, 이렇게 말을 바꿨을 때 같은 말이야. 이에 비해서 내재적은 문학을 언어 예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형성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을 네, 자, 이렇게도 말을 바꿔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본다면 외재적과 내재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텍스트, 자,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학 작품을 지금부터 뭐부터 하자고요? 외재적 관점부터 보자니까.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어디에 기점에서 푸느냐, 그 말이야.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무슨 요인? 그러니까 시대 요인, 그 말이겠지. 시대라든지 또는 다른 말로 뭘로 나오겠어요? 현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먼저 에이브럼스의 이론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작가와 작품과 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고요? 시대, 현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문학 작품과 시대, 현실. 작품은 작가가 살았던 시대 현실을 반영한다는 입장으로, 자, 시대 현실 밑줄 항상 키워드만 그만 잡으면 돼. 시대 현실.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현실의 모습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문학은 시대의 거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울. 거울은 현실을 그대로 다 비춰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에이브럼스도 바로 이 시대, 현실의 모습, 이 관점을 자, 뭘로 비유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거울 같은 글이라고 쓰니까 이걸 거울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자, 이 용어를 뭐라고 한다? 자, 이제 용어부터 불러. 그걸 반영론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 하면 전제가 뭐가 돼야 돼? 일단 그 시대가 어떻다, 그 현실이 어떻다, 이 말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는 거야.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자, 이거 시대 요인이라면, 자, 두 번째 요인은 무슨 요인? 뭐 작가 요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작가 요인. 자, 두 번째 보세요. 작품과 이제는 작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작품과 작가의 관계. 작가 동그라미. 작품은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이 표현된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 작가의 생애라든지 사상, 정서 등을 연구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자유분방한 사상이나 감정의 표선이다. 됐지?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비유했을 때 이 반영론이라는 것을 에이브럼스가 등불로 비유했다면은 이 작가의 삶이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어두운 삶을 비춰주는 하나의 등불,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뭘로 비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불로 비유했던 것이겠죠. 자, 이것을 에이브럼스는 뭐라고 했다? 두 번째, 그대로 직역하면 돼.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의 산물이보다 그게 문학 작품이다 이 뜻이잖아. 됐지? 그걸 표현로.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형태는 이제는 자, 독자 요인입니다. 독자 요인. 작품과 이제는 독자의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작품은 독자에게 예술적 감동과 미적 쾌락을 통해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독자의 중심,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예술적 감동에 영향을 끼쳤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 독자들에게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품의 어떤 부분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효용론적 관점이죠. 그러면 이 효용적 관점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선지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일단 독자란 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독자들이 받아들인 것이니까 뭐라고 했어? 무엇을 느꼈어? 깨달았어? 됐습니까? 네. 이렇게 문구가 나온다면 그것은 효용론이죠. 여하튼 시대 요인, 작가 요인, 독자 요인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문학을 외부적에서 보는 외부적 형성 요인, 다시 말해 외주적 관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론을 에이브럼스만 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혹시 말장난에 다른 말이 나왔을 때 자, 반영론, 이 반영론과 자, 같은 말 한번 써보세요. 반영론은 현실에 대한 모방이니까 이걸 모방론 그래요. 그래서 자, 다음 표현론, 감정의 소산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작가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사상의 집합체가 뭐야? 그게 문학이라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표현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생산론 이렇게도 말을 해요. 다음 효용론 있죠? 효용론.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느냐. 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걸 영향론. 또는 독자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용론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외주적 관점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자, 빼버리고 이제는 작품 자체의 가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 자체를 뭘로 본다고 썼어요? 언어, 예술로 보는 거야? 언어, 예술로. 그렇다면 전부 다 빼버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내적 요인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하세요. 여기 나오는 이 내적 요인이 무엇인가? 자, 그 괄호 속에 있는 거 한번 집어넣어 봐요. 자, 물론 이 부분을 자, 에이브럼스는 자, 무슨 논? 그래서 이제 절대주의적 관점 그러는데 줄여가지고 보통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작품 자체의 의미를 중시합니다. 작품을 언어 구조의 집합체로 보고 작가나 시대 현실 등의 언어 외적 요소를 전부 다 배제해버리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문학의 자립성과 유기성을 인정하며 작품 자체 분석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거기에 3번에 자, 내적 요소 있죠? 자, 그 내적 요소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봅시다. 자, 이런 것 나오면 전부 다 이걸 내적 요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특성을 물을 겁니다. 자, 언어. 두 번째, 네, 구조. 구조. 자, 형식. 그지? 운율. 자, 문체. 아마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통 이제 형식이라든지 운율이라고 한다든지, 그지? 또 이거 물어야 되죠. 표현 기법. 그래서 뭐 비유다, 역설이다, 반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자, 미의식, 미적 범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형태들이 우리가 내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자, 내적 요소, 표현 기법에서 비유, 상징, 뭐 반어, 역설, 긴장, 이미지 이런 말이 나오겠고요. 네, 운율, 형식, 문체, 그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시대, 작가, 독자 요인이 전부 다 빠지면 되겠지, 그지? 그 말이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절대론이라는 말, 자, 이것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요, 이것을 이렇게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것을 존재론, 또, 네, 구조론, 또는 객관론,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더 외우세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사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그럼 반영론과 관련이 깊은 반영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는 사조가 뭐냐? 자, 그것만 밑줄 한번 해봐요. 여기 거울이라고 했지, 거울. 그럼 여기에 반영론 했을 때는 자, 무슨 주의? 사실주의가 배경 사상이야. 사실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거울에 비치듯 객관적으로 포착한다. 그것을 사실주의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럼 사실주의가 돼야만이 시대를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작가와 관계된 겁니다. 자, 그 문학 작품을 작가의 자유분방한 감정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에요. 감정의 표현이다. 자, 바로 주정주의. 그 주정주의를 뭐라고 그래? 그걸 낭만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세기로 가게 되면은 너무나 감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감정이 어떻게 돼? 너무나 무분별해. 그지? 그래서 감상성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뭐 죽음을 예찬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세기에는 이제 그 주정주의를 뭐라고 그래요? 낭만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그 낭만주의의 무절제한 감성을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억제를 한다. 그래서 반발로 나온 것이 주지주의야. 그래서 주정주의 반대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효용론 했을 때는 그래서 현대 문학들이 대부분 소설을 보더라도요, 끝에 분명한 결말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절정에서 끝나버린다든지 또 결말로 끝났을 때 어떻게 돼? 그냥 암시나 여운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야? 다 독자들이 판단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현대 문학은 작가와 독자의 대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요. 자, 바로 이 이론을 독일의 수용미학이라고 그래요. 그 수용미학이 배경적인 모습이 됩니다. 자, 이에 비해 이 절대론이 있죠. 이제 절대론 이 부분은 원래가 문학 작품이 언어의 유기적 결합이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언어학에서 출발을 했어요, 원래가요. 자, 그 언어학 두 개 불러볼까요? 러시아의 자, 형식주의 언어학이나 프랑스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이 배경적인 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문학을 봤을 때 외지적 관점을 중시했던 작가들은 내지적 관점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문학 평가를 오류라고 할 것이고, 그지? 또 내재적은 외재적을 오류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각각 그 사조가 가지고 있는 또는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함정, 오류를 제시해놨는데 그건 이제 용어만 좀 기억하세요. 오류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4대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포인트만이 자, 첫 번째 외지적 관점에서 시대, 현실, 무슨 논, 반영론, 반영론. 그리고 사조는 사실주의. 간단하잖아 이제. 다음 작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론. 여기는 낭만주의. 다음 독자는 효용론. 이건 수용미야. 이건 전부 다 외지적이고, 자, 작품 자체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적 요인 했을 때, 자, 내적 요인 나타나면 크게 불러봐. 이걸 세 개 빼버리고, 자, 어떻게 나온다? 크게. 언어, 구조, 형식, 운율, 문체, 표현 기법, 미의식을 중시하는 이런 관점이죠. 한마디로 문학을 언어 예술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것을 절대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요, 형식주의나 구조주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나와라. 자, 내가 한 문제만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3권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 그 3권의 형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자, 965페이지 펴볼까요? 잠깐요. 그래서 3권에 965페이지 보면은 그 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2019년 지방직 문제예요.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그랬어요. 그럼 가의 관점,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반영론 밑줄. 그럼 가의 관점이 지금 반영론 쪽 관점이잖아요. 그럼 반영론 했을 때는 항상 어떤 말이 나와야 돼? 키워드가 시대 또는 현실 이 말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박목월의 나그네란 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선지에서 키워드만 잡아볼까요? 다 읽지 말고요. 자, 먼저 1번에서는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 그랬습니다. 자, 두 개만 동시에 봐요. 첫 번째 율격, 두 번째 형식. 됐습니까? 자, 무슨 논? 절대론. 내지적이잖아. 다음 2번입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산말을 그리는 것이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그랬습니다. 자, 키워드 하나만 불러봐요. 3. 더 이상 뭘 생각할래요? 그 현실이잖아요. 이게 답이겠네요. 그럼 반영론이니까. 다음 3번. 낭만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 후경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자, 키워드 선경 후정. 이게 뭐예요? 이게 형식이잖아요. 시상 전개 방식. 맞아, 안 맞아. 자, 다음에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니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자, 키워드 하나만. 이미지.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1번 율격 형식. 자, 3번의 형태는 선경 후정. 4번의 형태는 이미지. 자, 전부가 무슨 말? 절대론이겠죠, 다. 됐지? 답은 2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지를 읽을 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고요? 키워드만 잡는 거야, 키워드만.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뒤로 가서 가지고 7번 잠깐 한번 더 보세요. 7번. 자, 이제 왜냐면 이광수에 이제 무정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문을 읽을 때요. 위냐 아래냐 이거만 읽어요. 뭐 다 읽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긴 글의 형태가 앞쪽 아니면 뒤쪽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자, 그럼 거기 한번 키워드만 잡아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뒤에 있겠네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이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맨 끝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이 1910년대에 지금 소가비면 안 돼. 1910년대 그러니까 반영론 아니란 말이야. 그 뒤에 있잖아. 키워드가 어디에 있어? 독자란 말이 있잖아. 헤헤이. 독자가 있고 거기다가 또 21세기 우리 시대의 독자가 있잖아. 거기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네. 마음에 큰 감동을 준대요. 감동도 있네. 그럼 됐습니까? 그럼 키워드는 독자 감동이잖아요. 이건 반영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독자니까 효용론이 답이 되는 거야, 아니야? 얼마나 쉬워요, 보너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서는 문학 일반론 부분에서 두 가지 뭐 있었어요? 미의식, 미적 범주하고 문학 감상의 관점, 이 두 가지 보너스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또 하나 시를 보기 위한 단골 문제가 뭐겠어요? 표현 기법이겠지, 뭐. 그지? 자, 펴놓으시고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